자, 2018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가 있어요. 분양가 정도 떨어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 집값이 올라갔던 구조만 생각해봐도 간단합니다. 집값이 올라갔던 구조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거는 전세 가격이죠. 전세 가격의 영향력이 큰 거는 전세 대출이죠. 여기에 플러스로 매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뭐가 올린 거예요? 이걸 전세를 놓으면서 매매도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 재건축이죠. 얘네가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신축도 전세가율 벌어져 가면서 끌어올린 거고, 이게 구축으로 번진 건데, 그게 가능했던 게 지금 LTV 중심의 대출 구조였죠. 이게 DSR로 바뀌었어요. 근데 현재 DSR이 몇 퍼센트다? 60% 정도다. 저금리 때요? 저금리 때도 50%는 넘었어요. 근데 DSR을 40%로 제한을 한다. 그럼 DSR이 40%에 맞춰지느냐? 그거 아니죠. 얘보다 조금 낮게 한 30%에서 3, 40% 정도로 낮춰줘야 하는 상황이면은 지금에서 대출이 절반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절반 빠진다. 이것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는요, 가계부채가 전세계 3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위죠. 비공식 1위죠. 메시가 골을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펠레가 뭐 동네 경기에서 골 넣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1등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왜 법인 1인 법인 요거 1인 법인, 우리나라 1인 법인 왜 만들어요? 1인 법인 중에서 80% 이상이 부동산 투기다. 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관련이죠. 투기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상가용으로 한다든가 혹은 뭐 그런 쪽으로 가더라도 부동산 관련이에요. 그래서 가계부채는 1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은 70%이고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0%이고, 그래서 부채로 다 쌓아놓은 부동산 거품이란 소리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죠. 금융자산이 많고 부동산 비중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거의 2배 넘죠. 여기에다가 전세 거품까지 붙었어요. 전세 보증금도 또 비공식 대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가계 대출은 2배로 풀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뉴욕이 PIR이 6인데 서울이 18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비중 플러스 곱하기 부채 강도. 요거 하니까 그대로 이게 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서 3배나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일단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더라도 전세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못 떨어져도. 그러면은 이 가격이 언제쯤 가격이냐 생각을 해보시면요, 거의 반토막 나는 거죠. 거의 반토막 나는 거면은 저희가 그래서 2014년 초이노믹스 대비로 물가 상승 계산해 봤을 때 대략 반토막이 나야지 정상화가 된다. 초이노믹스 때가 정상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봤을 때 2018년 분양가면은 그때보다 한 20% 저렴하죠? 근데 2015년, 2016년 2년가 올렸죠. 그런 부분 계산해 보면은 그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광진구를 한번 볼게요. 나중에 뭐 지역은 각자 가볼 거지만 분양가 밑으로, 요거는 뭐 광진구 한정된 질문은 아니라고 봐서 구이동 한번 찍어 봅시다. 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오래된 거 봅시다. 84 여기가 지금 14억 하고 있는데 저치 기간 뽑아보면 5억대 하던 데예요. 여기가 거품이 껴가지고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양동으로 가긴 했지만 구이동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구이동 쪽에 좀 오래된 아파트 뭐 있어? 얘도 저치 기간 뽑아보면 4억 하던 게 갑자기 이렇게 꼈던 거잖아요.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저 부분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게 보일 거다. 저 거품이 안 빠질 것 같느냐? 라고 하는데 거품 낀 건 빠져요. 그래서 저희가 음마 이야기 많이 하죠. 지금 와서 거품이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이렇게 거품이 쭉 쪘다가 낀 만큼 쭉 빠진 거예요. 한 2배 뛰었다가 한 40% 빠진 거고.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거래가 안 돼서 안 빠지고 있는 건데 기다리시면 빠집니다. 그때 분양가가 비쌌으면 분양가 이하로 빠지는 거예요.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지기 직전에 분양가가 더 높았어요. 매매가보다. 근데 거기서 더 빠진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초이노믹스 당시도 거품이 덜 빠졌는데 그 이하까지 빠진다고 보기에는 힘든 게 전세를 풀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앞으로 줄여가면 그 이하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어떤 정부든 간에 욕먹기 싫어서 못 건들고 있어요.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엔 명분이 있죠.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라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거품 때문에 사실은 그 이하로 빠지기 힘들다. 원래 그 2013년에 거품이 다 빠진 가격이 아니었어요. 거품이 워낙 많이 꼈어서. 그래서 버블7 뭐 핵심 아파트들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덜 빠진 거였는데 그 이하로 빠지려면은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초이노믹스를 기준으로 하는 게 그때 매매 대출을 풀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되지만 그 전에 MB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꾸준히 풀어왔던 전세는 다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 이하로 빠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집값이 30-40% 하락한다는 기준, 저희는 30-40%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항상 이야기한 거는 2014년 7월을 기점으로 얘가 최노믹스죠. 이때부터 거품이 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소득 이런 것들 대비해 봤을 때 이때 대비로 한 20% 정도 상승한 가격이다. 이때 중위 가격이 한 4억 8천 정도 됐으니까 한 중위 가격 한 6억 정도 되는 게 정상적인 가격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 중위 가격이 한 12억 정도 되니까 앞으로 한 절반 정도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은 안 오르는데 자산 거품은 많이 쌓였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품이 많이 빠졌어도 한 40%밖에 안 빠졌다. 절대 그렇게 부동산 거품 안 빠진다 라고 저희한테 항상 이야기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17년이면 몰라도 무슨 2015년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2015년 그때 가격을 이야기를 하느냐. 여태까지 일본도 미국도 부동산 거품이 제대로 빠졌을 때는 가계부채가 정리가 됐었습니다. 디레버리징이라는 표현을 쓰죠. 디레버리징이 일어났다. 근데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게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났어요. 이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GDP 대비로 감당할 만했다. 그런데 지금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빠지게 되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그때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집값은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면은 일단은 집값 거품이 많이 꼈고 여기에 전세 거품이 같이 꼈었죠.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래서 그때랑 위험도가 달라요. 경제가 똑같아도 위험은 훨씬 더 위험해요. 근데 경제도 더 안 좋죠. 지금 2월 10일까지 무역적자 나왔는데 1월하고 2월 10일까지 다 더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무역적자가 나온 거예요. 벌써. 근데 작년에도 무역적자였죠. 이번 2월까지 적자 나면 1년 내내 무역적자인 거예요. 1년 내내 무역적자가 났어요. 외화가 그만큼 유출이 됐다는 거죠. 지금이야 외국인들이 주식 들어오고 뭐 중국이 그 리오프닝 하면은 한국도 혜택 볼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환율도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랑은 이번이 확실히 다르다. 위기도 확실히 다르고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더 위험한 이유 한 가지만 보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디서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으로 시작됐죠. 미국 금리 인상이 2004년부터 들어갔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과도하게 했다. 과도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중국인들 때문이죠. 그린스펀에 스스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가 안 올라. 채권을 중국인들이 워낙 사재기 해가지고 채권 금리가 안 오르니까 시중금리가 안 올라요. 근데 미국은 연준이 좀 독립돼 있으니까 금리 올려야 되는데 왜 이러냐 하면서 금리를 과도하게 올려버렸죠. 그래서 터져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금융업계에서 타격이 크게 받으면서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파산하고 리먼 브러더스 은행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번지게 됐죠. 이게 유로존 위기까지 번졌고 그래서요 그때는 미국이 터졌어요.
미국이 터졌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은 안 터지는데 우리나라만 터질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 미국은 금리 이렇게 올리면은 힘들 줄 알았는데 고용이 겁내 탄탄하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힘든데 미국 고용이 겁내 탄탄하네. 그럼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릴 여력도 더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여력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요, 저렇게 탄탄해서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금리를 올려서 멈추더라도 경제 위기가 와야지 미국에서도 금리를 본격적으로 좀 많이 내릴 텐데 경제 위기가 안 온다. 그러면요 미국에서는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내려서 이번에 코로나 때 되었기 때문에 빨리 내리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우리나라도 쉽게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무슨 올해 아니면 내년에 금리 인하 시작되면 집값 오를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2028년 집값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1.75%가 부담이 돼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2017년, 2018년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금리가 1.75보다 더 내려가야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력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가격이 그렇게 떨어져도 금리가 거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2%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하면서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요. 이거를 걷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면 우리나라는 디스이즈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물가 상승이다.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계부채 터지는 거를 막으려고 연착륙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이번엔 과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2018년 분양가면은 그 한 1, 2년 전 집값보다도 훨씬 비싸요. 그 가격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